재무회계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전산회계하고 전산세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약간 길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이것도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던 문제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사례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산평가 방법에는 목적 적합성에는 시가법이 맞죠? 그리고 신뢰성은 역사적 원가인 원가법이 맞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목적 적합성이 높다는 시가법은 공정가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인식 방법은 반대로 되어 있죠. 즉 목적 적합성이 높은 것은 진행 기준, 신뢰성이 높은 것은 완성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 인식 방법, 발생주의가 목적 적합성이 높죠. 그리고 현금주의가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보시기 결산재무제표가 신뢰성이 높죠. 분기, 반기 재무제표가 적시성에 따라서 목적 적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전산세무 1급까지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만으로 기업의 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 아니죠. 부채의 가액은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채도 많아요. 그리고 재무상태표하고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산과 부채만 갖고 기업의 실제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보이지 않는 부채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확실성이나 비용 대 효익 등의 고려로 인해 재무상태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비용이 더 커요. 효익보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과 부채가 있으면 재무제표에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재무상태표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무상태표만 갖고 기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의 기업 실태의 유동성 있죠. 결국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가 있죠. 그래서 유동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무적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금 대처 능력이에요. 즉 부채로부터 계속 상환이 들어오죠.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있냐, 이것을 재무적 탄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국 수익성이란 것은 결국 이 회사가 얼마나 자산을 갖고 돈을 버냐, 이게 수익성이죠. 그리고 위험 여부, 즉 부채가 많으면 위험이 많죠.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주석이 들어가면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결국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작성됐으면 제3자는 이게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작성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경우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즉 재무제표 주석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했다, 아니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했다,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어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대주주하고 경영자에게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대주주에는
작성 책임이 없습니다. 7번째 문제 보시면 소액의 소모품, 소액이라는 게 나왔죠. 그 시점에서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자산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가장 관련된 회계 개념은 바로 나오시겠죠. 이것은 전산회계 2급부터 제가 강조하던 내용입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 중요하다 그러면 자산 처리하겠죠. 그래서 중요성에 대한 회계 개념이 되는 겁니다. 9번째 보시면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면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서 5가지 있다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특정 시점, 즉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관리회계죠. 따라서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가 되는 겁니다. 내부 이해 관계자는 관리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보수주의가 나왔어요. 보수주의도 제가 설명했죠. 전산회계 1급에서 이익을 낮게 처리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미래 효익이 불확실함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면 이익이 커지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이게 보수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 결국 우발이익이라는 것은 우발자산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자산으로 잡으면 이익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우발자산으로 잡지 않고 주석으로 보고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적게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보수주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계연도에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로 임의 단축한다. 이것은 회계 오류가 되는 겁니다. 임의로 단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익 획득 기간, 기대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에 따라서 감가상각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회계 2급서부터 1급 계속 감가상각을 배웠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회계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로 하시면 비용, 개발비로 하면 자산이죠. 결국 미래 효익이 불확실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결국 이익을 낮게 처리한 거죠. 따라서 4번도 보수주의의 예가 되는 겁니다. 13번째 보시면 손익계산서 작성과 거리가 먼 것은 매출액은 총매출에서 매출 할인, 환입,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이죠. 이것은 뭐 재고자산서부터 해서 계속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 상품 또는 제품 재고원가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또는 단기 상품 순매입 원가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말 제품 또는 기말 상품 재고를 차감한 금액이다. 결국 상품 티계정하고 제품 티계정 계속 공부했어요. 전산회계 2급부터 1급까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2번도 맞는 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도 총액주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편이고, 근데 4번 보시면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이게 잘못됐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매출 총손익이 되는 거예요. 영업손익은 매출 총손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해야지 영업손익이 나타나는 거죠. 15번째, 보수주의가 났어요. 우발 손실, 즉 손실을 인식했다. 결국 이익을 적게 잡겠다는 얘기죠. 보수주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주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지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해당한다. 우리 1급에서 저가법을 배웠죠. 즉 재고자산에 하락했을 경우에만 손실을 인식해요. 그리고 만약 상승했을 경우 최초 취득가의 범위에서만 재고자산 손실 환입을 시킨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저가법에 대해서는 손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보수주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수주의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죠. 결국 보수주의는 결국 이익을 낮게 보고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갖고 이익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번째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에 속하는 것은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요게 잘못됐어요. 여기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데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은 매출 총손익을 구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잘못된 표시죠.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결국 총액주의에 따라서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 중에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예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력시험에는 표준 검이라고 했죠.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6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은 전산회계 1급뿐만 아니라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예측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가 나왔죠. 이것은 당초 기대치에 대해서는 뭡니까? 피드백 가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한쪽의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편의 없이 중립적이야함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이론적 기초는 전산회계 1급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